미중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고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요즘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동맹과 균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고려의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외교 천재 고려를 펴낸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님을 모시고 명분보다 실리, 감정보다 전략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찾은 고려의 외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교수님이 익숙하게 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고려사 전문가로 깊이 있는 역사 해설자로 친근한 분이십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고려사에 흥미를 느꼈다. 고려사도 조선사만큼 재밌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던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피드백을 받으시죠? 어떠십니까? 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을 받았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런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에 한 깊이 더 들어가는 그게 왜 그랬던 거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깨달음의 그 경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런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교 천재 고려라는 신간을 내셨는데요. 일단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왜 천재라는 단어를 붙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이게 천재를 붙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성공적인 외교를 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천재가 되는지 기준은 없지만 저는 고려가 당해 있던 그 상황에서 최선의 외교를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에 어떤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천재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으로 고려에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칼이 아닌 말로 500년 왕조를 융성시킨 힘이다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시점에 고려의 외교 전략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는 500년을 버틴 장수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군사력에 있지 않았어요. 군사력은 주변의 강대국보다 더 약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력으로 500년을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 질서가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정복왕조라고 해서 거란, 금나라, 몽골, 원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막 들어서고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고려 500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망한 나라만 10개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혼자 꿋꿋하게 500년을 버텼어요. 우리 역사 속 성공한 외교 사례를 지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겪은 한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전쟁을 많이 겪었고 침략을 많이 당했어. 그랬는데 사실 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많이 겪었다, 외침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가 잘못된 거고 외교에서 실패한 겁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막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거두는 것이 외교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침이 잦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 속에서 외교를 잘못했어. 이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 외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의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치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런 정신승리의 역사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맞지 않죠. 이제는 사실 그대로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오랜 평화 기간을 가졌던 나라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고려 500년 중에 전쟁을 치렀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500년 동안 큰 전쟁은 고려 거란 전쟁 26년, 고려 몽골 전쟁 28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평화로운 기간이었죠. 그렇죠. 조선도 사실은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큰 아주 그 기억에 오래 남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전쟁이 그렇게 자주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조선 건국 후 한 200년은 또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외교가 무엇이 달랐는지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원 외교를 펼친 나라, 감정보다 실리를 추구한 점을 꼽으셨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고려 외교의 특징으로 그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네. 고려는 하나의 강대국을 상대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강대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려 초에 중국 북쪽에 거란이 있었고 남쪽에 송나라가 있었고 네. 12세기에는 북쪽에 금나라가 있고 남쪽에 남송이 있었고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일종의 다자 외교를 한 어허.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누가 뭐래도 다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엇보다도 다자 외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의 강대국만 상대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강대국을 상대해 본 경험은 사실은 고려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외교를 했는지를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두 번째, 감정보다 실리를 추구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국제 정세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요. 남쪽에는 언제나 한족이 세운 왕조가 있고 북쪽에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이런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은 한족을 더 좋아했습니다. 네. 고려의 문화가 전부 한족의 문화를 가져다가 우리식으로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고려 청자입니다. 예. 거란, 여진, 몽골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문화가 없었어요. 정말 오랑캐라고만. 오랑캐였죠. 네. 야만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족이 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였어요. 고려 사람들이 야만시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힘이 더 세다. 그랬을 때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의 고민이었는데 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다. 그들이 강하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친거란, 친금, 친몽골 외교를 하게 되는 거죠. 싫은 감정을 누르고 현실에서 실리를 추구한 외교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려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네. 할까 고민하다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네. 고려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침이 오면 일단 싸웠어요. 예. 무조건 항복하거나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어느 정도까지 싸울 수 있는지를 본 뒤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뒤에 협상을 시작합니다. 네. 과대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고 협상을 하지 않는 이런 전술은 쓰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부터 협상할 것인가 하는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협상을 시도합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은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대비해 나갔던 거죠. 예. 그래서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외교사를 들여다보면 사대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조공인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사대라고 하면 좀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당대의 이 국제 질서를 봤을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설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날과 지금 사대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의 상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을 때 이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침략하지 않아야 할 이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은 언제나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약소국이 기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하나고 약소국은 많다는 거예요. 예. 일대 다해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강대국도 약소국 하나하나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맹자가 정리를 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긴다. 이대 사소. 네.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면 작은 나라도 그 큰 나라를 섬긴다. 이소 사대. 큰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사대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사대보다 먼저 맹자는 사소를 이야기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의 존립을 보장해 줄 때 네. 그때 약소국은 강대국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강대국은 작은 나라들을 섬겨서 무엇을 얻을까? 맹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천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나라들은 사대하면 무엇을 얻을까? 당연히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대국은 천하를 보존하고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보존하는 쌍방의 관계. 네. 이거를 사대 사소 관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대하고 사소하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지킵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네. 이 생각을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책봉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중국의 황제가 고려 국왕을 책봉한다, 조선 국왕을 책봉한다 이 말은 임명과는 달라요. 이미 고려 조선에서 국왕이 즉위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를 우리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후 추인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 국왕의 지위만이 아니라 그 국왕이 통치하는 그 국가의 존립을 인정해 주겠다. 네. 약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작은 나라가 사대하는 나라가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조공이라고 하죠. 네. 책봉과 조공은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따라서 전근대의 국제관계, 국가 간의 관계의 상식은 대등하다가 아니라 상하관계이다. 우리 사극에도 보면 상국이라는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아요.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옛날의 상식이고 네. 그런 상식 아래에서 사대 사소하고 책봉 조공하고 이런 일이 네.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죠. 네. 자, 이제 고려 외교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 교과서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의 단판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서희 단판이 있었던 시기가 993년이에요. 예. 고려가 건국된 지 75년 만에 고려가 외침을 처음 겪게 되는 건데요. 그때가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던 시기입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이 분열돼요.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기로 분열이 돼서 송이 재통일을 하는데 네. 사실은 완전한 통일이 안 됩니다. 중국 북쪽에 거란족이 나라를 세워서 송을 압박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중국이 분열 상태가 돼요. 북쪽의 거란, 남쪽의 송으로 분열이 되고 이 둘이 패권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려의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다음이면 아마 고려도 거란이 더 강하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친송 반거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거란을 자극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 거란이 남쪽의 소홍을 공격할 때 고려가 계속 마치 자기의 그 귀 밑에 급소를 찌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먼저 침략을 해온 거죠. 이것이 993년 거란의 1차 침략이 되는데요. 이때 고려에서는 정말 저는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란이 우리를 왜 침략해 오는 거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오는 건 아닐 텐데 그 해답은 송 때문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란과 끝까지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한다면 협상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서희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네.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사대한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희의 담판에 대해서 우리는 강동육주를 영토로 확보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 오히려 강동육주라는 영토 획득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가 송과의 사대 관계를 끊고 거란에 사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고려는 거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가 있었고 고려는 고려가 필요한 것,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이걸 얻을 수 있었는데 고려가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도 끝까지 국익을 최대화하려고 한 거예요. 예. 거란에 사대하는 조건으로 영토를 요구했고 그래서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땅을 고려 영토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로 처음 그 지역이 우리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양보하되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양보한다. 저는 이 서희의 이 협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좀 간략하게 그 후에 송과는 어떻게 되죠? 고려가 또 고민을 해요. 거란의 군사적인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란에 사대하기로 했고 송과 예. 관계를 끊었지만 아직 거란과 송의 승부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송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994년에 그러니까 거란과 사대하기로 한 다음에 송의 사신을 보내서 아주 기가 막힌 그 외교를 합니다. 네. 군대를 빌려달라고 해요. 송한테요. 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거란에게 아주 치욕을 당했다. 그 군사적 압박 때문에 사대하기로 한 걸 치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보복을 하겠다. 군대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송이 어려워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란의 어떤 그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고려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북방이 겨우 안정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고려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고려 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 후하게 대접받은 사신이 오자마자 송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책임이 이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책임이 고려에게 있지 않고 송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아하.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송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사까지를 다 밝혀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역사에 영원한 게 없으니까 거란과 전쟁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협상이 중요하다는 게 그렇게 이겼으면 저는 이긴 걸로 와 우리가 승리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거란에 가서 책봉과 조공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잘 뭐 범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은 고려를 침략해온 거란군을 전멸시킨 대승리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패배로 거란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거란은 건재했고 거란은 3차 침략이었는데요. 4차, 5차 침략을 계속해 왔겠죠. 네. 자,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항구적인 적어도 장기적인 평화를 찾을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거란이 다시 침략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고려가 군사력을 아주 막강하게 키워서 거란과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고려가 먼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렛대 삼아서 거란과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벌이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거란에 사대하겠다는 의사를 고려가 먼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대를 하게 되면 거란은 고려를 침략해 오지 않게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고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고려 국가의 보존을 약속을 해줄 것이고 고려는 아마 조공을 한다고 해도 거란이
무리한 요구는 안 해올 거라고 분명히 자신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송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 경제 교류 이것이 단절이 되면 고려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거든요. 네. 송의 선진 문화 이것이 고려에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려는 송과의 비공식 교류 그러니까 상인, 학생, 스님들 이런 민간인들이 송을 오가면서 그 손에 고려국왕의 국서가 쥐어져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송의 황제의 국서가 옵니다. 민간인들을 통한 비공식 교류를 하면서 송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계속하고 거란과는 4대 관계,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피하고 이 양쪽의 이익을 고려가 모두 얻게 되는 것인데요. 네. 승리라는 지렛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외교를 고려가 이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 994년인데요. 이때 고려가 먼저 거란에 사대하겠다고 얘기한 것 이것이 네. 오히려 고려 외교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협상 능력은 훗날에 금을 세운 여진을 상대할 때도 나타난다고요. 네, 12세기 초에 여진족이 통일을 하면서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주 네. 신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1115년에 금을 건국하고 10년 만에 1125년에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이 여진이 막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때 고려와 충돌을 한 거예요. 예. 고려가 옛날에 보던 여진이 아니었던 거죠. 한번 싸웠는데 패배합니다. 왜 졌나? 기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군대를 동원해서 여진족의 영토를 우리가 차지해서 9개 성을 만듭니다. 이걸 윤관 구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여진이 아니라 막 통일을 이루어가던 여진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했죠. 예. 많은 분들이 이때 여진을 돌려준 것을 영토의 축소라고 생각해서 아쉬워하시지만 이때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1115년 금나라를 건국하고 1125년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그 여진족 금과 네. 어떻게 상대를 하게 됐을지 좀 끔찍한 일이죠. 아무튼 이때는 고려는 자기 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못 지킨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돌려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오고 그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이라고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아는 어떤 서희와 소손영의 뭐 기싸움이라든지 그런 인물 일화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17세기 초 영국의 외교관이죠. 헨리 워턴이라는 사람이 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외교관이란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파견된 정직한 사람이다. 예, 선한 거짓말이 외교에서는 언제나 용납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주 충실하게 이 사례에 맞는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거란의 2차 침략 때 왕이 수도를 버리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요. 피난한 길에 하공진이 왕을 가서 만나요.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서경에 올라가서 거란 황제를 직접 만납니다. 2차 침략은 거란 황제가 직접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물어요.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강 건너 남쪽으로 가셨는데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란 황제가 강남이 먼가 가까운가 그랬더니 하공진이 너무 멀어서 몇 마일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평양에서 몇 마일리 내려가면은 아마 오키나와쯤 되지 않을까요? 네.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란군이 돌아갔다고 하는 건데요. 하공진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인질로 끌려가서 하공진의 최후는 거란 황제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거란 황제가 하공진의 간과 심장을 꺼내 먹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하공진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거란군이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공진의 어떤 그 위인전 같은 이야기고 사실은 이 외교에서 거짓말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바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저건 거짓말이야라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방이 이 타이밍에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진실을 말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네. 고수들끼리의 외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 걸 다 알고 그러면서도 속아주고 이러면서 하는 그 거짓말이죠. 선한 거짓말이 아니라 뻔한 거짓말. 이게 저는 외교에서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공진 같은 그런 네. 목숨 바쳐서 이 전쟁을 막은 이런 외교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외교 천재 고려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조선과도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실리 외교를 취했던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또 너무 명분을 내세웠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훈을 얻기는 어려웠을까요? 네, 이 명분과 실리를 양자택일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게 바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의의를 보면 이의를 보면 의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네. 이익 앞에서 옳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일치시키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분들이 그 점에서 참 진지했다고 하는 네.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외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광해군이 임금이 네. 고려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신하들이 안 받아들이고 결국 이 광해군을 폐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역사의 교훈을 못 얻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는 생각만큼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랬어요 했을 때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이 말 한마디면은 네. 이 교훈을 얻을 방법이 사라져요. 네. 사실 역사는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역사를 통해서 나는 교훈을 얻어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가 아닌 거네요. 네. 많은 분들이 역사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훈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거네요.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고려가 전쟁을 겪은 게 거란 말씀하셨고 이제 몽골이 남았습니다. 몽골과는 좀 아무리 외교 천재인 고려라도 쉽지 않았다고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군사력은 강한데 고려가 가장 어렵게 생각한 건 뭐냐면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사대, 책봉, 조공 이런 걸 몽골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몽골과의 28년 전쟁은 그들이 그런 말을 이해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버티기를 한 거예요. 수도는 강화도 섬으로 들어가고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은 백성들을 섬이나 산성으로 대피시키고 계속 버틴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협상을 해나가는데 국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항복을 해라. 예. 그러면 태자가 대신 가면 안 될까? 그러면 태자가 와라. 그러면 태자 말고 다른 왕자가 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법니다. 강화도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럼 왕만 나가서 사신을 맞이하면 안 될까? 그러자 그랬더니 다시 또 제안을 해요. 강화도 북쪽 해변에 궁궐 짓고 거기서 만나면 안 될까? 그건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육지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 거기까지 나와서 나는 육지로 나온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1259년까지 시간을 벌었는데요. 이 1259년이 고려와 몽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예. 이때 고려와 몽골의 강화, 전쟁을 끝내기로 약속을 하는 해가 1259년이고 그 해에 몽골에서 쿠빌라이가 등장해요. 쿠빌라이는 그 이후에 몽골의 굉장히 그 장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점령할 중국을 통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 사람이고 저 땅은 중국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몽골법으로 저길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고려가 편승해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중국 왕조가 주변국들에 했던 그 정책 4대 받고 책봉 조공 관계로 그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몽골의 칸. 네.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고려가 고려의 국가를 유지하고 예. 고려 국왕을 책봉해주고 고려가 조공하고 자 이러면서 고려가 28년 전쟁 끝에 결코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네. 국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거죠. 버텼다. 네.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또 많이 또 이 선진국의 반열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려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교훈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고려의 외교를 보면서 드는 느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세계인식이 좀 넓지 못하다. 좀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몇몇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지 우리가 직접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관심 또는 연구, 지식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르면 배타적이 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방하면 우호적인 태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계인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홀로 서기를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죠. 네, 우리만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네.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외교천재 고려를 펴낸 서울지립대 국사과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 최강대국에 맞선 고려의 뛰어난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